서울의 심장부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한미관, 감미관에 가장 은밀한 귀빈실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의 온화한 미소, 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어린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값비싼 도자기와 고풍스러운 목재 가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강서연 강진혁 회장의 세상에 하나뿐인 손녀의 5번째 생일이었다.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가 사준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들어. 허름하다면 허름하다고 할 수 있는 낡은 면바지에 평범한 셔츠 차림에 강진혁 회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 천웅의 창업주라기보다는 그저 손녀 사랑에 푹 빠진 평범한 할아버지 그 자체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모든 시간을 오직 딸과 손녀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내 할아버지 최고예요. 서연이는 방금 선물로 받은 분홍색 토끼 캐릭터 가방을 꼭 껴안으며 활짝 웃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딸 강유라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희미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이제 케이크 먹어야지. 소원 빌고 촛불 끄자. 그녀의 남편이자 강 회장의 사위인 박민준 상무가 값비싼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곳의 따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이따금씩 장인의 낡은 옷차림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곤 했다. 언제까지 저런 구닥다리 영감 행세를 할 건지.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서연이는 작은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빈 뒤 힘껏 촛불을 껐다. 박수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나 할아버지한테 그림 그려줄래요. 새 가방에 크레파스 들어있어요. 서연이는 신이 나서 새로 받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강진혁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유라도 민준도 모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행동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가방 안을 휘저었다. 그런데 서연이의 표정이 갸우뚱해졌다. 이게 뭐지? 서연이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알록달록한 크레파스가 아니었다. 먼저 나온 것은 남성용 손목시계였다. 방 안의 은은한 조명 아래 로즈골드빛 케이스와 복잡하게 얽힌 다이얼이 선명한 빛을 발했다. 시계에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파텍 필립의 최상위 모델.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것은 서울 최고급 6성급 호텔 더 로얄 크라운의 로고가 선명하게 밝힌 검은색 카드키였다. 순간 귀빈실 안에 따스했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박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턱 근육이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연아, 그건 어디서 났어? 내 것이 아니잖니. 아내 강유라가 부드럽지만 의아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딸의 가방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뿐이었다. 아, 그거 김 부장 시계네. 오늘 오후에 잠깐 나한테 가방 좀 맡겼는데 깜빡하고 안 찾아갔나 보군. 박민준이 황급히 말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연이에게 손을 뻗었다. 이리 줘, 서연아. 아빠가 내일 김 부장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시계와 카드키를 거의 빼앗다시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강진혁 회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온화한 표정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 손녀를 바라보던 따스한 눈빛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박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하고는 서연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 물건들 어디서 가방에 들어왔을까? 서연이는 아빠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수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야, 아빠랑 같이 있던 예쁜 이모가 줬어. 예쁜 이모라는 말에 박민준의 얼굴은 이제 백지를 넘어 잿빛이 되었다. 유라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떠올랐다. 서연이는 말을 이었다. 아빠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니까 서연이 가방에 넣어두라고 했어. 이게 제일 안전하대. 정적. 귀빈실 안에는 오직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듯한 완벽한 침묵 속에서 박민준은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강진혁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위를 마주 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더 이상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사위를 박서방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지독히도 차갑고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박상무. 서연이가 말한 그 예쁜 이모가 누군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강진혁 회장의 싸늘한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귀빈실의 온기를 갈라놓았다. 박상무라는 가족 사이에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법한 호칭은 박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위가 아닌 신문 받는 부하 직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박민준의 머릿속이 필사적으로 돌아갔다. 변명, 그럴듯한 변명이 필요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다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 강유라에게 닿았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말한 예쁜 이모가 누구냐고. 유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상황과 딸의 순진한 증언, 그리고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표정이 그녀의 믿음을 좀먹고 있었다. 박민준은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변명을 쥐어짰다. 아, 그 친구 말이구나. 최근에 우리 회사랑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한 해외 투자사의 컨설턴트인데 이름이 소피였던가. 아주 쾌활하고 부팀성 있는 친구라 서연이도 금방 따랐나 보군. 오늘 오후에 잠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서연이가 하도 예쁘게 구니까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 그런데 마땅한 게 없어서 아마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을 장난감처럼 준 모양이야. 외국인이라 좀 엉뚱한 데가 있거든. 그럴듯하게 들리려 애썼지만 급조된 거짓말은 곳곳이 허술했다. 처음 보는 아이에게 수억 원짜리 시계와 호텔 키를 장난감처럼 주는 컨설턴트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강진혁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사위의 서툰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박민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적반하장으로 공격의 방향을 틀었다. 그의 목표는 장인 강진혁이었다. 아버님, 이건 저희 부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 직장 동료에 관한 사적인 문제고요. 은퇴하신 지 오래되셔서 요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글로벌 파트너와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말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은퇴,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는 같은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강진혁을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아이의 즐거운 생일 파티를 이런 사소한 일로 망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작은 해프닝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 창엔 이런 가을새 파티를 만지입대. 박민주는 사소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상황을 억지로 덮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는 내 세상이니 구시대의 유물인 당신은 빠져라라는 오만함과 경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강진혁 회장은 그의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를 무시하듯 박민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손녀 서연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한없이 다정해졌다. 우리 서연이 가방 속에 혹시 다른 것도 들어있었어. 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의 말이 완벽하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었다. 할아버지의 질문에 서연이는 다시 신이 나서 가방을 뒤적였다. 그리고는 앙증맞은 손으로 작은 물건 하나를 더 꺼내 들었다. 이것도요, 예쁜 이모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래요. 그것은 붉은색 하트 모양의 작은 USB 메모리였다. 그것을 본 순간 박민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저것만은 안 된다. 저 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야수처럼 소리치며 몸을 날렸다. 안 돼. 그가 테이블을 가로질러 USB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직전 더 빠른 손이 나타나 USB를 가로챘다. 주름지고 투박한 늙은이의 손이었다. 강진혁 회장은 놀랄 만큼 민첩한 동작으로 USB를 손에 넣었다. 박민준은 허공을 움켜쥔 채 멈칫했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점잖은 신사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탐욕과 불안에 휩싸인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장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건 회사 기밀 데이터가 들어있는 USB입니다. 당장 이리 내놓으시죠. 박민준의 거친 외침이 밀폐된 방안을 위협적으로 울렸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태산처럼 앉아있는 장인을 노려보았다. 강진혁 회장의 손에는 그의 운명이 담긴 하트 모양의 USB가 들려 있었다. 그 작고 붉은 물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추처럼 느껴졌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강유라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믿었던 남편의 낯선 모습, 공포에 질려 우는 딸, 그리고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아버지.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완벽한 가족의 그림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여보,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요. 이게 다 뭐예요? 저 USB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데요? 아내의 애원은 박민준에게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심판하려 들고 있었다. 박민준에게 닿지 않았다. 그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단 한 사람, 바로 눈앞의 늙은 장인으로 귀결되었다. 두려움과 절망은 시커먼 분노가 되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당신 때문에, 다 당신 때문이야. 박민준은 손가락질까지 하며 강진혁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항상 그런 식이었지. 점잖은 척, 고고한 척하면서 뒤로는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었어. 내가 당신 딸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천웅그룹이라는 감옥에 팔려 들어온 거였다고. 그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독처럼 쏟아냈다. 당신은 그저 운 좋게 시대 잘 만나 성공한 늙은이에 불과해. 아직도 당신이 천웅그룹의 왕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내 시대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말은 더 이상 그의 분노를 담아낼 수 없었다. 광기에 휩싸인 그는 테이블을 돌아 강진혁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맹수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박민준의 손이 뻗어나와 강진혁 회장의 낡은 셔츠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힘을 얼마나 주었던지 셔츠의 단추 하나가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악! 그 광경을 문틈으로 엿보던 레스토랑 지배인과 직원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다. 강유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여보. 제발. 아빠의 무서운 모습에 놀란 서연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강진혁 회장만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멱살을 잡힌 채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놀람도 그의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독히도 차가운 눈으로 사위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박민준의 증오에 찬 눈에서 천천히 자신의 멱살을 움켜쥔 손으로 옮겨갔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싸늘하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내 놈은 방금 내 인생의 마지막 실수를 저질렀다. 강진혁 회장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박민준은 그 말을 비웃었다. 늙은이가 허세를 부리는군. 그는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조롱했다. 마지막 실수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진혁 회장의 투박한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민준의 손목을 잡았다. 힘으로 뿌리치려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손목의 특정 부위를 무심하게 지압하듯 눌렀을 뿐이다. 크악! 박민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목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의 모든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의 손은 의지와 상관없이 스르르 풀렸다. 강진혁 회장은 그를 가볍게 밀쳐냈다. 박민준은 두어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나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경악에 찬 눈으로 장인을 쳐다보았다. 평생을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나 뒤적였을 늙은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아니었다. 강진혁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겨진 셔츠 깃을 무심하게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낡은 면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구형 폴더폰이었다. 그 언밸런스한 모습이 오히려 박민준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딸깍. 폴더가 열리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강 회장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김 비서.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강진혁 회장이 입을 열었다. 조금 전까지의 온화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냉정하고 단호하며 거역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 권력자의 목소리였다. 나 강진혁이다. 지금 한미관 귀빈실에 있다. 그는 잠시의 간격도 없이 명령을 쏟아냈다. 10분 내로 그룹 법무팀과 최정예 보안팀을 이쪽으로 보내. 동시에 이사회 긴급 의결 사항으로 공시하도록. 박민준 상무, 영구파면. 관련된 모든 개인 자산 및 지분 즉시 동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즉시 고소 절차 개시 지체 없이 실행하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짧은 대답만이 들려왔다. 강진혁 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딸깍. 폴더가 닫히는 소리는 박민준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법무팀, 보안팀, 파면, 자산 동결, 고소.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박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허세가 아니었다. 농담도 아니었다. 은퇴한 늙은이의 분풀이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천웅그룹 그 자체의 움직임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기어 올라가려 했던 거대한 제국이 이제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분노와 조롱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순수한 공포가 채웠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휘청거리다 뒤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강진혁 회장은 그런 사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폴더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더 꺼내어 휴대폰 옆에 두었다. 그것은 신용카드가 아니었다. 무광의 검은색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카드 위에는 금빛 불사조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천운그룹의 창업주이자 절대자인 강진혁 그 자신을 상징하는 피닉스 카드였다.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위 임원들만이 그 존재를 아는 회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증표였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레스토랑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귀빈실 문을 열었다. 그는 울고 있는 아이와 여자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노인을 보고 상황 파악을 위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검은 카드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지배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허둥지둥 문을 닫아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외심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저희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지배인의 무릎 꿇린 모습과 공포에 찬 목소리는 박민준에게 내려진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강진혁. 그저 낡고 고집센 은퇴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운그룹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신화 절대 군주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인식이 그의 뇌를 강타하는 순간 박민준의 이성은 산산조각 났다. 공포는 극에 달하면 분노로 변하는 법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지배인을 밀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럴 순 없어.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가 포효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내쫓아 다 부숴버리겠어. 그의 마지막 목표는 강진혁이 아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비극의 시작점 하트 모양의 USB와 낡은 폴더폰이었다. 저것들만 없애면 이 끔찍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테이블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손이 테이블에 닿는 일은 없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귀빈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우락부락한 조폭이 아니었다. 군더더기 없는 체격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냉철한 얼굴을 한 전문가들이었다. 강진혁 회장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최측근 경호팀이었다. 한 명은 박민준의 돌진 경로를 예측하고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박민준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치는 순간 경호원의 손이 그의 뻗은 팔을 부드럽게 감아쥐었다. 그리고는 마치 물 흐르듯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꺾고 팔꿈치 관절을 제압했다. 으악! 박민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떠한 폭력적인 타격도 없었다. 그저 정교하고 효율적인 관절기 하나만으로 거구의 남자는 힘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다. 치욕 그 자체였다. 다른 한 명의 경호원은 이 모든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강진혁 회장의 앞을 막아서서 인간 방패처럼 굳건히 서 있을 뿐이었다. 모든 상황은 단 3초 만에 정리되었다. 그들이 막 박민준을 완벽하게 제압했을 때 귀빈실 문이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두 명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인상의 법무팀 직원들과 잘 훈련된 보안팀 요원들 10명이 넘는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각자의 위치로 움직여 순식간에 현장을 통제했다. 팀을 이끄는 40대 남성 조인규 법무팀장이 강진혁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진혁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박민준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가 떨어졌다. 처리하게. 조인규 팀장은 차가운 눈으로 박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서류철을 펼쳐들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던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박민준 씨, 본인은 천운그룹 이사회의 긴급 결의에 따라 업무상 배임, 횡령기업 정보 유출 미수 혐의로 현 시간부로 파면 및 긴급 체포됩니다. 긴급 체포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보안팀 요원 하나가 다가와 박민준의 등 뒤로 팔을 꺾어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다. 찰칵.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박민준은 완전히 무너진 채 요원들에게 끌려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내를 향해 절규했다. 유라야, 유라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의 애절한 외침에 강유라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배신감과 경멸,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다. 그 침묵의 거절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잔인했다. 박민준의 절규는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가다 이내 완전히 끊겼다. 박민준이 끌려나간 귀빈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화려했던 생일 파티의 흔적들 반쯤, 남은 케이크, 찢어진 포장지, 서연이의 선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이 처참한 현실과 비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울음을 터뜨렸던 서연이는 잠시 후 출동한 여성 경호원의 품에 안겨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아이가 더 이상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도록 하려는 강진혁 회장의 배려였다. 이제 방 안에는 강진혁과 강유라, 그리고 조인규 법무팀장과 그의 팀원 두원만이 남아 있었다. 조인규 팀장은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한쪽으로 정중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그는 강진혁 회장의 허락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고 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 팀장은 노트북을 켜고 강 회장이 건넨 하트 모양의 USB를 단자에 꽂았다. 그리고 그는 강유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과정에서 사모님께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입니다. 강유라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몸을 떠난 듯 공허해 보였다. 화면 위에 폴더 하나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조 팀장은 먼저 사진 파일들을 열었다. 화면 가득 박민준과 한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한눈에 봐도 박민준의 예쁜 이모이자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신인 배우 한소희였다. 그들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해외 휴양지의 요트 위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다. 심지어 커플 시계와 반지를 맞춘 사진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박민준은 강유라와 서연이 몰래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열린 것은 엑셀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다. 조 팀장은 간단하게 설명했다. 박민준 상무는 지난 3년간 자회사들의 거래 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8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돈은 전부 유령 회사를 거쳐 한소희 씨의 개인 계좌, 그리고 그녀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강남의 고급 빌라 등기부 등본과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등록증이 차례로 나타났다. 모든 서류의 소유주 이름은 한소희였다. 강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배신감보다 더 큰 허탈감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이 아끼고 아껴가며 지켜온 가정이 남편에게는 그저 더러운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마지막으로 조 팀장은 동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와인에 취해 얼굴이 발그레해진 한소희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박민준에게 물었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그 답답한 마누라랑 치매 걸린 늙은이한테서 언제 벗어날 거냐고. 우리 자기. 그 말에 박민주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대답하는지 강유라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조금만 기다려. 늙은이는 이제 곧 죽을 거고 강유라는 내 손바닥 아니야. 천웅그룹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날, 그 여자랑 딸내미는 바로 깡통 차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니까. 그 순간 강유라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슬픔, 분노, 절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칼날 같은 냉혹함만이 남았다. 그녀를 무너뜨렸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어리석고 순진했던 과거의 강유라는 방금 저 영상과 함께 죽었다. 조 팀장이 노트북을 닫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딸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강진혁 회장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이느냐. 강유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손등으로 뺨에 남은 마지막 눈물 자국을 닦아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 아버지, 이혼하겠어요. 당장. 강유라의 결심이 떨어지자마자 천웅그룹의 법무팀은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일처리는 자비도 예외도 없었다. 박민주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또 배신했던 거대한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다. 차갑고 소독약 냄새만 가득한 취조실한 박민주는 더 이상 명품 정장을 입은 상무가 아니었다. 구치소에서 지급한 미결수복 차림의 그는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의 앞에는 천웅그룹의 조인규 팀장과 검찰청에서 파견된 특수부 검사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박민준이 서명한 이중계약서, 유령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 한소희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까지. 그가 지난 몇 년간 저지른 모든 죄악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산공난 본의관에는 한소희가 그 여자가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민주는 모든 죄를 한소희에게 떠넘기려는 비겁한 발악을 했다. 그러나 검사는 코웃음 쳤다. 박민준 씨 87억이라는 돈은 눈먼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횡령 배임 조세 포탈.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검사의 차가운 선고에 박민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그는 책상 위로 쓰러져 절규했다. 그의 몰락은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의 한 대형 영화 촬영 세트장. 컷 좋아. 다들 10분 쉬었다가 가자고. 감독의 외침과 함께 소란스러웠던 현장이 잠시 활기를 띠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신인 배우 한소희는 의자에 앉아 매니저가 건네는 물을 마셨다. 그녀는 방금 사소한 실수를 한 막내 스태프를 모두 앞에서 모욕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한 참이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박민준이라는 멍청한 물주 덕분에 그녀의 야망은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촬영장의 소란을 뚫고 어울리지 않는 정적을 몰고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잘 닦인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세트장 입구에 멈춰섰고 그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내렸다. 촬영은 즉시 중단되었다.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의 시선이 불청객들에게 쏠렸다. 감독이 짜증 섞인 얼굴로 다가가 그들을 막아섰다. 지금 촬영 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러나 천웅그룹의 경호원 한 명이 말없이
그의 앞을 막아서는 것만으로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무리의 선두에 선 조인규 팀장이 곧장 한소희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한소희 씨 맞으시죠? 천웅그룹 법무팀입니다. 박민준 씨의 업무상 횡령 사건 공모 혐의로 조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잠시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소희의 예쁜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어디서 가짜는. 그녀의 오만한 외침은 함께 온 형사가 그녀의 눈앞에 체포 영장을 펼쳐 보이자 뚝 끊겼다. 한소희 씨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영장. 그 한 단어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바로 그때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녀의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어딘가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스폰서와 광고주,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영화의 제작사마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화려했던 여배우의 얼굴이 눈물과 분노 공포로 얼룩졌다. 그녀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차에 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악을 썼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추락하는 그녀의 모습을 탐욕스럽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한 남자의 탐욕과 한 여자의 야망이 한 가정을 파괴했고 마침내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단 하룻밤 사이 화려했던 두 개의 탑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강진혁 회장의 오래된 한옥 저택에는 깊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이곳은 서울의 번잡함이 닿지 않는 시간의 흐름마저 더디게 가는 듯한 그만의 성역이었다. 그는 잠든 서연이를 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뒤따라오는 유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십 년간 저택을 지켜온 늙은 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맞았지만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눈짓으로 아이를 편히 눕히라고 지시할 뿐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오늘 밤에 벌어진 지옥 같은 사건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 믿음, 행복했던 순간들까지도. 다음 날 아침 유라는 텅 빈 눈으로 대돌에 걸터 앉아 잘 가꿔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강진혁 회장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평소라면 주방장이 만들었을 음식을 그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서 끓여낸 아픈 사람을 위한 전복죽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죽 그릇을 딸의 앞에 놓았다.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아무 생각 말고 우선 이것부터 먹어라.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 한마디에 전날 밤부터 억지로 틀어막고 있던 유라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녀는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서러움,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박서방을 탐탁지 않게 보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흐흐, 죄송해요. 강진혁은 딸이 모든 눈물을 쏟아낼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다. 그리고는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믿음을 준 사람을 기만한 그놈 잘못이지. 그는 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똑똑히 들어라 유라야. 강진혁의 딸은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 없다. 넘어졌으면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다. 이 아비는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뒤에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마.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어 유라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강유라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조인규 팀장이 가져온 이혼 서류에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명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저 딸 서연이의 양육권 그것 하나만을 요구했다. 더러운 돈으로 얼룩진 것은 무엇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아버지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경제 경영, 그리고 천웅그룹의 역사까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슬픔에 젖은 주부의 옷을 벗어 던졌다. 대신 간결하고 지적인 오피스룩을 차려입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아버지, 저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장 낮은 자리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배우고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강하고 맑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일주일 뒤 강진혁 회장은 평소에는 잘 찾지 않는 그룹 본사의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니터를 통해 어느 부서의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전략기획팀 강유라 대리라는 명패를 목에 건 그의 딸이 팀장의 지시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받아 적고 있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활기차 보였다. 강진혁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불사조가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유라가 회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강진혁 회장은 제국을 뒤흔든 파문의 뒷수습에 나섰다. 그의 방식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과수술보다도 정교하고 무자비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천웅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과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진혁 회장이 직접 소집한 긴급 이사회였다.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웅성거리던 회의실은 강진혁 회장이 단신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평소의 허름한 모습이 아닌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은퇴한 노인이 아닌 제국을 건설한 군주의 모습이었다. 그는 회장석에 앉아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요 다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박민준 상무권은 다들 들었을 거요. 나는 그것을 개인의 일탈이라 보지 않소. 우리 조직 내부에 썩은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증거요. 그는 가족 드라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철저히 기업의 문제로 규정했다. 오늘부로 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소. 내 비서실 직속 불사조 감사팀을 파견할 것이니 한치의 예외도 없이 모두 협조하시오. 불사조 감사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팀은 그룹 내에서 전설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오직 회장의 직속 명령만을 받으며 성역 없이 모든 것을 파헤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강진혁의 선언은 계속되었다. 박민준에게 부역했거나 그의 비리를 묵인했던 자들은 스스로 걸어나갈 기회를 주겠소.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사직서가 올라와 있지 않다면 그 이후엔 자비는 없을 거요. 이상.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시작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하지만 그 5분은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경고는 즉시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천웅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민준 상무의 87억 원대 횡령 사실과 그에 따른 해임 및 형사 고발 조치를 명시했다. 불필요한 사생활은 철저히 배제하고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은 들끓었다. 속보 천웅그룹 박민준 상무.
87억 횡령 혐의로 해임 및 고발. 강진혁 회장 직접 지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 은둔의 경영자 강진혁의 화려한 귀환 재개, 천웅그룹의 대대적 내부 감사에 숨죽인 채 주목.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강진혁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했다. 그는 은퇴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제국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계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로 퍼져나갔다. 그룹 내부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직원들은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충격과 경외를 쏟아냈다. 소름 돋는다. 회장님 은퇴하신 게 아니었어. 그냥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야. 박상무 라인 타면서 온갖 갑질하던 인간들. 오늘 밤에 잠 다 잤네. 속이 다 시원하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지. 역시 우리 회장님. 무질서와 불안은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건강한 긴장감과 조직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채워나갔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펼쳐진 회장실. 강진혁의 책상 위에는 17명의 이름이 적힌 사직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불사조가 날개를 펴기도 전에 겁먹은 쥐들이 스스로 굴에서 기어 나온 것이다. 에이덴벨 피를 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숙청은 끝났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불사조는 이제 복귀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혁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 며칠 만에 거대한 제국을 좀먹던 암세포는 완전히 도려내어졌다. 질서는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강고해졌다. 불사조의 눈은 잠시도 감긴 적이 없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강진혁 회장의 한옥 저택 정원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다. 모든 상처와 혼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물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평온이 싹트고 있었다. 강진혁은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손녀 서연이에게 화초에 물 주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서연아, 이렇게.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숨을 못 쉰단다. 내 할아버지. 그날의 충격이 무색하게 서연이는 다시 예전의 밝고 명랑한 아이로 돌아와 있었다. 사랑이 가득한 안정적인 환경은 아이의 상처를 빠르게 치유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맑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함께 강유라가 대문으로 들어섰다. 6개월 전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유능하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찼고 표정은 밝았다. 어머, 우리 딸 왔구나. 오늘 고생 많았지, 내 아버지. 서연아, 엄마 왔다. 유라는 서연이를 번쩍 안아 올려 볼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오늘 저희 팀이 제출한 기획안 본부장님께 칭찬받았어요. 다음 분기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보자고 하셨어요.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기생하며 살던 과거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강진혁과 강유라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달을 보며 차를 마셨다. 부녀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하고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유라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을 그 사람에게 속고 버림받고 비참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강진혁은 찻잔을 내려놓고 훌쩍 성장한 딸을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스스로 일어선 것이다.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지.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라야, 잊지 마라.
진정한 힘은 직함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시련 앞에서 꺾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용기,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강유라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말을 그녀는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하고 찬란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